K방사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뒤통수를 친 폴란드의 조용한 침묵으로 경고를 날린 대한민국. 폴란드 국방부 내부 문서를 통해 공개된 유럽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기술을 독일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려는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도둑질이잖아. 도대체 폴란드는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얕봤던 폴란드. 지금부터 폴란드의 국방 참사를 일으킨 대한민국 K방산의 위력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 베르나르입니다. 프랑스 국방부 산하 유럽 군수통합정책국에서 수석 평가관으로 일하고 있죠. 올해 43살, 그동안 유럽 다국적 방산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쌓은 경험이 제 무기입니다. 독일의 유로파이터 공동개발 프로젝트부터 이탈리아와의 미사일 기술 협력까지 복잡한 국제 무기 거래의 이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스페인의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고 영국과의 레이더 시스템 공동 개발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뒀어요. 2024년 11월 바르샤바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EU 본부에서 요청한 임무는 간단했어요.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대규모 방산 계약들을 진단하고 평가하라는 것이었죠. FA-50 전투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규모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딜이었습니다. 유럽 역사상 단일 아시아 국가와 맺은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기도 했고요. 브뤼셀에서도 이 계약의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들의 성능은 인정하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의문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일의 레오파드 탱크나 미국의 F-16 같은 검증된 시스템들이 있는데 굳이 한국 제품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더구나 나토 체계와의 호환성이나 장기적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어요. 운영 체계부터 교육 시스템까지 모든 게 다를 텐데 말이죠. 저는 감정보다는 수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정서적 판단보다는 냉철한 분석을 선호하죠. 이런 성향은 대학 시절 겪은 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아시아계 동료와 함께 진행했던 공동 연구에서 기술 유출 사고를 당했거든요. 제가 개발한 핵심 알고리즘이 무단으로 다른 곳에 유출되는 바람에 몇 년간의 연구가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 일로 석사 논문도 전면 수정해야 했고 졸업도 1년 늦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동양적 의리나 신뢰 같은 표현들을 공허한 수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건 계산된 이익 추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에 도착했을 때 담당 관료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미 한국과의 계약 조건을 놓고 내부적으로 다른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르나르 평가관님, 오늘 한국 측 기술진들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분석하러 왔지 감동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하겠습니다. 제 대답이 다소 차갑게 들렸나 봅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일하는 방식이에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교훈이었죠.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기술자들과 관료들이 일어나 인사를 건넸죠. 저는 그들의 공손한 태도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전형적인 아시아식 접근법이군. 형식과 예의를 중시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어떨까? 비즈니스 미팅에서 이런 과도한 예의는 때로 내용의 부실함을 감추는 수단이기도 하지. 한국 측에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FA-50의 뛰어난 기동성, K9의 정확한 사격 능력, 천무의 탁월한 타격 범위까지.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경쟁력 있는 무기들이었죠.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제품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기술력은 있지만 유럽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나토 체계와의 호환성은 어떻고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은 가능할까요? 더 중요한 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유럽이 처한 미묘한 상황을 한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였어요. 한국의 무기들은 분명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건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유럽의 안보 전략에 부합하는 시스템이에요. 특히 나토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이나 장기적 유지보수 체계는 어떻게 보장하실 건가요? 제 질문에 한국 측 대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어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까지 모든 걸 포함한 패키지죠. 나토 표준에 맞는 개조나 호환성 확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듣고 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이런 약속들이 실제로 지켜질까요? 계약서에 적힌 문구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실현될까요? 제가 그동안 봐온 수많은 국제 계약들을 생각해 보면 초기 약속과 실제 이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흥미로웠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경제 발전 속도도 놀라웠고 기술 혁신 능력도 인정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장인 정신이 있고 기술력도 뛰어나죠. 하지만 전략적 깊이나 장기적 비전 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복잡한 정치와 외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스러웠거든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럽 안보 환경에서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과연 적절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폴란드 국방부 내부 회의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폴란드 관료들이 한국 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사실 이런 내부 회의야말로 진짜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공식 석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회의실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 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계산이 읽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제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자주 봐왔던 패턴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이지 장기적인 파트너십은 아니지 않나요? 한국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아시아 국가잖습니까? 한 관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보니 저는 내심 안도했어요. 역시 현실적인 사람들이구나 싶었거든요. 맞습니다. 한국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고 나면 이후에는 독일이나 미국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나토 체계와의 호환성을 생각하면 그게 더 합리적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 통합에도 부합하는 방향이고요. 또 다른 참석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요. 이게 바로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봤어요. 감정이나 의리 같은 추상적 개념보다는 실익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국제 프로젝트에서 봐온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했고요. 다만 한국 측에서 눈치채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겠습니다. 일단은 기술 이전을 최대한 받아내는 게 우선이죠. 교육 프로그램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요.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전략적 사고에 공감했어요. 국제 관계에서는 이런 계산이 필수적이니까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다음 날 한국 측 기술자들과 함께 실제 장비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FA-50 전투기의 엔진 정비부터 K9 자주포의 화력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걸 세심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진지했어요. 마치 자신의 자식을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 부분은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문제없이 가동되죠. 저희가 북유럽 환경까지 고려해서 특별히 개선한 부분입니다. 시베리아 시험장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한 기술자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군.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 순진한 사람들이야. 한국 측의 철저한 준비와 친절함은 분명 인정할 만했습니다. 매뉴얼 하나하나까지 폴란드어로 번역해 놓았고 현지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도 상세하게 준비해 뒀더라고요. 심지어 폴란드 문화에 맞는 교육 방식까지 연구해 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한 비즈니스 쇼잉으로 받아들였어요. 계약을 따내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국 측 대표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베르나르 평가관님, 저희가 폴란드와 맺는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끝까지 책임지고 도울 생각입니다. 이건 저희 회사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한국 전통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결국 이건 비즈니스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 지속되는 관계죠.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대답이 다소 냉정하게 들렸나 봅니다. 한국 측 대표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역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3주째 되던 주 월요일 아침, 저는 폴란드 국방부 복도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관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급하게 오가는 발걸음들이 많았어요.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제가 담당 관료에게 물어보자 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요. 별일 아닐 겁니다만. 하지만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알고 보니 큰 문제가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동의 없이 독일과 미국 측의 기술, 세부 사항을 공유하려 했다는 사실이 한국 측에 알려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나토 기술 표준화를 위한 협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3국과의 기술 공유였죠. 계약서에 명시된 기술 보안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한국 대표단이 정식으로 항해 의사를 표명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읽혔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기술 보안 조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더 이상 협력하기 어렵겠습니다. 저희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한국 측 대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관료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마치 한국 측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식이었죠. 과민 반응 아닌가요? 우리는 나토 동맹국끼리 기술을 공유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건 국제적으로 흔한 일이잖아요. 계약은 계약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술이라는 게 원래 공유되면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 한국 측의 반응이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무기 거래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거든요. 기술이 여러 나라를 거쳐가면서 개선되고 발전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죠. 역시 경험이 부족한 건가? 이런 식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면 국제 무기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텐데. 그런데 한국 측의 다음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대신 조용히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마치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비 및 기술 지원을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기술진들도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정입니다.
짧고 간단한 통보였습니다. 큰 소리도 없고 협박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폴란드 측은 이 통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정비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기술 자료도 이미 충분히 받았고요. 별거 아닙니다. 한국 없이도 얼마든지 운영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이미 상당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고 현지 기술자들도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FA-50 전투기의 정비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소한 부품 교체 작업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현장 기술자에게 물어보자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뭔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네요. 한국 기술자들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분명히 같은 절차인데 결과가 달라요. K9 자주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립 과정에서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데도 말이죠. 현장에서는 점점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FA-50 전투기의 엔진 정비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부품을 교체했는데 계속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뉴얼을 아무리 뒤져봐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더 심각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에서 계속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준은 정확한데 발사 타이밍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적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조화가 깨진 것 같았어요. 정확도가 10%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문제예요. 실전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통신 장비에서 간헐적으로 신호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전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죠. 독일이나 미국 전문가들을 불러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들도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소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구식 무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 구조와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건 우리가 아는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졌네요. 설계 사상 자체가 다릅니다. 독일에서 온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구식 무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특유의 설계 철학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들을 단순히 제품으로만 바라봤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철학이었구나. 한국 기술자들이 그토록 세심하게 신경 썼던 것들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철학을 체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음악가가 악보뿐만 아니라 작곡가의 의도까지 이해해야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사 하나를 조이는 방법도 부품을 배치하는 순서도 심지어 정비 주기를 정하는 기준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시스템 전체에 녹아들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표면만 보고 전체를 이해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철학적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기술만 가져오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나무의 열매만 따려고 하면서 뿌리는 무시한 격이었어요.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죽고 철학이 없으면 기술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요.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기술 공급업체 정도로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들이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화나거나 분개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 기술자 한 명과 마주쳤을 때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더 강하게 항의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조용히 물러나면 손해 아닌가요? 언론에라도 알려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기술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싸우는 게 능사는 아니죠. 때로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켜본다고? 뭘 지켜본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국제 무기거래에서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한국 측의 접근법이 옳았던 건 아닐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제가 그동안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관점이 사실은 편견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그러던 중 마지막 남은 한국 기술자 한 명과 다시 마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다른 동료들과 달리 아직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있었어요. 혼자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직 안 떠나셨군요. 다른 분들은 다 철수하셨는데. 제가 말을 걸자 김 과장이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원망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마지막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요. 장비 상태도 체크해야 하고 인수인계 서류도 정리해야 하고요.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왜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나요? 계약 위반이라고 강하게 항의할 수도 있었잖아요. 언론에 알려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단순한 문장 안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을 지켜본다는 말씀인가요? 상대방이 정말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등을 맡길 수 있는 관계인지를 보는 거죠.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거든요. 김 과장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 측은 처음부터 우리의 진정성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에서 완전히 낙제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저희는 시험에서 떨어진 건가요? 제 질문에 김 과장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아시아계 동료와 함께 진행했던 그 연구 프로젝트 말이에요. 당시 저는 기술 유출 사고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관점에서 그 일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 동료가 의도적으로 기술을 빼돌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먼저 신뢰를 저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당시 우리 연구팀 내부에서 아시아 파트너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단순히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었죠. 혹시 그때도 우리가 먼저. 저는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실제로는 우리 쪽의 배신에 대한 반응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교훈을 얻고 살아왔던 겁니다. 며칠 후 김 과장이 완전히 떠나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정말 화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나요? 저라면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나요?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죠. 그보다는 이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모든 게 다 헛된 일이었나요? 아닙니다. 모든 경험은 배움입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어떤 파트너와는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어요. 반면 한국 측은 끝까지 우리를 파트너로 만들려고 노력했었죠.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요? 성급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성이 부족했던 거죠.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기술을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김 과장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죠. 상대방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쌓아가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그분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를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 과장이 떠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폴란드 국방부 내부 문서를 보게 된 건데 그 내용이 정말 끔찍했어요. 제가 그동안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접근법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서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독일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려는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핵심 기술, FA50의 엔진 설계도, 천무의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걸 독일 측에 넘기려는 거였어요. 심지어 시간표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3개월 안에 모든 기술 자료를 이전하고 6개월 후에는 독일식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죠. 이건 그냥 도둑질이잖아.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나토 기술 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한국의 지적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역설계 계획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술을 분석해서 유럽식으로 재설계하려는 프로젝트였죠. 마치 한국은 기술만 빼먹고 버릴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한국 기술의 유럽화 작업을 통해 장기적 독립성 확보. 저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든 시스템과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고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양심의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폴란드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제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이 모든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적기로 한 거예요. 제 경력에 타격이 올 수도 있었지만 이건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장기적 전략적 협력이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기술 유출 시도는 양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럽의 국제적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함께 사직서도 동봉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과 전문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국제 협력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 후 저는 개인 자격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 과장에게 미리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만나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대전에 있는 방산단지까지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해 주셨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불편하시지 않나요? 제가 폴란드에서 보인 모습이 실망스러우셨을 텐데. 아닙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 마음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대전 외곽의 방산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 기술자가 K9 자주포의 포탄 장전 장치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 세심함이 정말 대단했어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자세히 보시나요? 이미 검사를 마친 부품 아닌가요?
제가 물어보자 그 기술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나사 하나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입니다. 실전에서 이게 고장나면 우리 군인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 책임감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든 무기와 단순히 사양만 맞춰서 만든 무기가 같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경쟁력을 갖춘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안에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가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이 바로 한국 무기의 진짜 경쟁력이었던 거죠. 하루 종일 시설을 둘러보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효율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짜 효율성은 단순히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김 과장과 함께 식사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한국의 진짜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협력할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진정성만 있다면 언제든 가능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들의 철학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었습니다.